오늘 꼭 알려주셔야 되는 거. 레이저 터치 받고 난 다음에 집에서 어떻게 후처치해야 되나?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점 빼는 레이저, 이산화탄소 레이저라서 점을 좀 태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꼭 뭘 붙여줘요. 디오덤이라는 거를 붙여줍니다. 그게 수분 드레싱이라고 하는 건데, 걔를 최대한 오래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 레이저로 점을 빼고 나면 진물처럼 그 안에 약물 성분이 부하게 올라와요. 그때는 뭐 거의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한 번씩 갈아 붙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3, 4일에 한 번 정도 갈아 붙이시면 점이 예쁘게 올라와서 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며칠만 하고서 걔를 떼버리기 때문에 빨갛게 되고, 빨간 게 다시 까매지고, 그 색소 침착이 오래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필연적으로 약간의 표백제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화학 제품이 되게 많아요. 갑자기 엄마 그러면서 온 거예요. 엄마 이상한 냄새가 나. 1번. 엄마 여기가 퉁퉁 부었어. 그거는 화학적 물질에 의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그래서 저희는 빨리 벗으라고 그랬고요. 보통 스타일러 같은데 벤틸레이션을 좀 많이 시켜서 공기가 좀 빠져나가게, 화학 성분이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집에 스타일러가 없으면 드라이기를 찬바람으로 해서 계속 조금 몇 분 정도? 한 색소를 없애느냐. 두 번째는 진피를 튼튼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염증이 있을 때 없애는. 얘를 3개를 섞은 게 기미에 바르는 약의 기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미의 색소를 없애는 그런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게 하이드로키논이라는. 그래서 이 하이드로키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미 연고라고 할 수 있죠. 기미 연고 이름들은 뭐 프리루마라는 외국 제품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많이 쓰고 있는 멜라논 크림도 있고, 일반 약품인 도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약품인 경우에는 이 하이드로키논이 4% 내지 5% 정도가 들어있고, 도미나 크림 일반 약은 2%, 전문 약은 4%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발톱이 노란 발톱. 네, 그게 발톱 무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간별 진단할 것들이 많지만, 대부분 이제 엄지발가락이 끝에부터 먹어가기도 하고, 옆에서부터 먹어가기도 하고, 뿌리부터 먹어가는데 잘 부서지고 노란 색깔이 보이는 경우가 이제 발톱 무좀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발톱 무좀이 뭐가 문제냐면, 그 발톱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발톱 무좀에는 균이 폴폴 날아가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 발 사이로 가잖아요. 그러면 발가락 사이가 간지러워서 병원에 가면 무좀이라고. 근데 그런 약은 독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에 독한 약도 있고 신장에 독한 약도 있고, 그래서 먹으려면 빨리 먹어야 돼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치료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니까 겨울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지금 깨끗한 발톱으로 샌들을 신을 수 있고 패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거죠. 헬레나님, 저희 언니네 피부과 단골 손님 스티바. 스티바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못 바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끝까지 안 보시고 앞에만 들으시면 스티바가 무조건 만병통치약 같은데, 저희가 뒤에 보통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스티바도 부작용이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쬐끔만 샘플을 줬어요. 발랐는데 빨개지고 진물나고 가렵고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는 게 저한테 와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아기 때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은 스티바 바르기가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어요.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한 2, 3일 정도 보스 잘 바르면 이렇게 괜찮아지는 경우에는 이후에 각질이 탈락하고 새로운 각질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매끈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치료 과정에 녹아가는 게 제일 좋지. 얘가 광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40대, 30,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발라야 되는 필수 크림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렌, 저 여기 쥐젖 났어, 쥐젖. 그건 비립종이에요, 비립종. 쥐젖은 피부 색깔로 톡 튀어나오는 건데 가늘게 톡 튀어나온 느낌. 그게 쥐젖이에요. 근데 지금 써니 거는 여기가 탱글탱글하고 그 안에 마치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쥐젖 같은 건 여기 이렇게 이런 데 많이 생기시거든요. 약간 통통한 느낌은 없어요. 약간 흐물거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피부과 가시면 편평산마기가 있으시네요. 제거를 하세요. 산마기가 원래 어떻게 되면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걔는 이렇게 약간 언덕같이, 작은 언덕처럼 생겨 있어요. 얘가 사마귀성 질환이잖아요. 얘는 옹기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빨리 제거하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런 애가 있네. 주로 이제 보통 50대 이후에 되는 어머님들한테 많은데요. 눈 바로 붙어서 여기가 되게 거칠거칠해지면서 이렇게 통통통통 언덕처럼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름에 심해져요. 한관종이에요. 땀샘의 세포가 증식을 해서 점처럼 땀샘 세포가 뭉쳐 있는 거예요. 되게 깊이 있어요.
여드름인 줄 알고 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수술을 받아야 하는 낭종이었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주머니인 거예요. 표피, 그다음에 진피.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건 표피가 안으로 쑥 들어간 거야, 일부가. 여드름을 너무 격하게 짰다거나 상처가 있으면서 표피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각질을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각질을 만들어내면서 똘똘똘똘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둥그레지면 이 안에 뭐가 차요? 피지 각질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끔 잘못 터뜨리면 냄새가 지독해요. 그걸 위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만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쭉 짰어요. 이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뭐가 문제겠어요? 주머니가 다 퉁퉁퉁퉁 떠져요. 염증 반응이 생기겠죠. 안면 홍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조금만 당황해도 교감신경이 되게 항진이 돼서 혈관이 이렇게 수축됐다 늘어졌다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정에 의한 홍조. 그 다음에 또 안면 홍조가 많이 오는 시기가 있죠. 갱년기? 갱년기. 네네네. 맨날 덥다 그러고 문을 열고 열면 춥다 그러고 닫고 이 체온 변화가 되게 급격해지고 안면 홍조가 불그락불그락 막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안면 홍조. 그 다음에 홍조는 여드름 때문에 볼이 많이 생기니까 여드름을 치료하는 과정에도 홍조가 잘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안면 홍조가 있는 질환이 있죠. 우리 많이 가끔 다루는. 기미라는 거는 멜라닌 세포가 조금 더 예민해서 활성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더 승질낸다. 옛날에는 무조건 이놈을 죽여야 돼 그러면서 레이저를 팡팡 쳤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살살 달래는 거예요. 서서히 달래다 보면 얘가 없어진다라는 레이저 토닝이라는 방법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욕심을 버리는 사람과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환자가 너무 저는 빨리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거기에 부응해서 팡 치면 확 올라와요. 레이저 토닝, 레이저, 기미 레이저는 서서히 좋아지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또 여러 가지 팩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땐 충분히 비누를 오히려 사용하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아토피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약산성의 비누를 사용하라 그러지만 오히려 등에 그렇게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pH가 좀 높은 그냥 소위 말하는 비누를 사용하게 권유드리기도 해요. 피지를 조금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저희가 헤어 컨디셔너, 뭐 린스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약간 실리콘 성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공을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등드름이 잘 생기거나 여드름이 잘 생기는 분들은 그런 실리콘 성분이 없는 그런 헤어 제품들을 사용하는 걸 많이 권유하게 되는 거고요. 드물게는 곰팡이에 감염일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를 했는데도 잘 안 될 때는 꼭 곰팡이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야 되고 항진균제를 2주 정도 먹여서 균을 없애기도 하고요. 피부과에는 어떤 환자들이 제일 많이 올까? 가려워서 와요. 가려워서. 원인을 명확하게 아는 경우는 아토피 피부요. 그 다음에 이제 두드러기 환자들. 그 다음에 또 전신에 질환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간 기능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신장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임신성 소형증이라고 그래서 아기 처음 가졌는데 임신이 1기, 2기, 3기가 아니면 3기쯤 되면 진짜 배를 벅벅벅벅 긁고 있는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죠. 안 입었던 옷에 거기에 어떤 세제가 남아있는 경우에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염색하시고, 그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인데 염색을 하면 여기가 좀 이렇게 가려워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기저층 가장 바닥에서 우리 줄기세포 같은 증식하는 세포가 이렇게 있다가 점점 얘네가 날카로워지고 딱딱한 케라틴을 많이 만들면서 평평해지는 과정이 한 2주쯤 걸려요. 맨 마지막 층이 되면 이 안에 모든 세포는 핵이 있죠. 핵이 없어져요. 핵은 없지만 이런 모양이 돼서 마치 벽돌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 기름층이 사이사이를 켜켜이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벽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피부 장벽. 벽이라고 하는군요. 근데 보면 이런 벽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망가질 때가 어디가 이렇게 찍히거나 아니면 오래돼서 부식이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벽이 망가지잖아요. 피부 장벽도 똑같아요? 소위 각질층이라는 거는 시멘트처럼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피부의 가장 큰 기능이에요. 여기에 뭔가를 넣는다는 거는 정말 큰 숙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물에 이온들이 녹아 있으면 자석을 생각하면 돼요. N극은 누구를 밀죠?
N극을 밀죠. 양이온은 양이온을 밀고 그다음에 음이온을 미는 것처럼 우리가 양이온을 밀어낼 때 양으로 밀어 넣어주는 효과를 이온 영동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갈바닉이라는 어떤 기기 회사의 명칭으로 나와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이온 영동법 자체가 피부 장벽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 피부는 위로 갈수록 칼슘 이온이 많아요.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칼슘 이온이 떨어져서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의 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쫙 밀었다가 다시 회복시키면 피부가 장벽이 회복이 되면서 기름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요.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내면 그 안에 약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를 약간 뚫어서 간다고 생각하고 미세하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크로 니들링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들이 있는데 바늘의 길이가 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혈의 위험이 있고 출혈의 위험이 있다는 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집에서 쓸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한 0.25mm 정도 이하의 깊이 그러니까 되게 안 아파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집에서 저희가 약간 살짝 뚫어서 화장품을 잘 들어갈 수 있는 MTS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MTS를 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장벽을 잘 닫아주는 장벽 크림을 잘 발라줘야 돼요. 세라마이드, 뭐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적절히 섞여 있는 소위 말하는 아토피용 화장품 같은 거를 좀 발라주게 되면 장벽 회복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처를 일부러 낸 거잖아요. 그거를 닫아주는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주파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콜라겐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뭉근히 뜨겁게 익히면 맞아요. 항상 얘기하는 고기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오그라들죠. 그런 효과를 약간 타이트닝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주파 장비를 쓰는데 이 역시 집에서 쓰는 장비들은 그렇게 파장을 세게 고주파를 주거나 열을 오래 줄 수는 없어요. 화상을 입으면 결국은 이 모든 회사가 물어줘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이 의료기기라는 걸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의료기기는 다친 피부를 치료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홈케어 디바이스는 마치 화장품처럼 건강한 피부를 좀 더 건강하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레이저처럼 효과가 있어요 라는 건 과대 광고고요. 우선은 네오팜이라는 회사에서 세 가지 브랜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이들용의 도 있고 리어라고 그것도 이제 장벽에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네오팜 제품들도 장벽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한 회사여서 믿을만해요. 거기에 이제 버금가는 태평양 지역의 제 최애 화장품 중에 하나죠. 뭐 그 제품들도 가장 많은 세라마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있는 뭐 이라든지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제품들도 일부 그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외국 제품들 많이 쓰신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급성 두드러기, 그다음에 만성 두드러기는 6주 이상 반복적으로 생기는 두드러기를 만성 두드러기라고 해요. 급성은 누구나 한 번쯤 갑자기 막 두드러기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6주까지 안 가는 경우가 급성 두드러기. 또 하나는 물리적 원인에 의한 두드러기들이 있어요. 압박성 두드러기, 압력성 두드러기, 피부 묘기증, 글씨 쓰실 분들. 글씨 하면 그대로 부풀어 오르시는 분들. 또 하나 한랭 두드러기. 요새 너무 힘드세요. 그분들은 여기다가 아이스 큐브 테스트라고 해서 얼음 올려놔요. 그럼 거의 5분에서 15분 사이 퉁퉁 부어요. 또 하나는 콜린성 두드러기. 이거는 온도차. 그렇죠. 신부 체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거기에 콜린성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통 신부가 빨리 올라가니까 가슴 쪽, 얼굴 쪽에 두드러기가 확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보통 어떻게 검사하냐면 일부러 뛰게 해요. 체온이 올라가면 두드러기가 확 올라와요. 요새 이게 아주 입증된 치료는 아닌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알죠? 알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그게 번호는 좀 다르는데 너무 심한 환자 경우에 치료를 이거 다 깎아낼 수 없을 때 가끔 시범적으로 쓰는 경우에 갑자기 사마귀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번호는 좀 다른데 비슷하게 면역 작용이 있나 봐요. 백신의 효과가. 그래서 저도 몇몇 환자 중에 발바닥에 3분의 2가 해서 도저히 이거 치료하면 환자도 울고 나도 울고 이러는 경우에 시험 삼아 한 번만 해보자 해서 가다시를 놨는데 좋아진 케이스들도 있고 이건 정통 치료는 아니고요. 정말 다 해봤는데 냉동 치료, 이산화탄소, 다음에 블루마이신으로 해보기도 하고 뭐 면봉을 이만한 거 써봤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치료긴 해요. 왜냐하면 자궁경부암 백신은 필수적으로 여자분들이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기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처럼 변했더라고요.
이제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가끔 이런 일들 우리나라도 터지고 중국도 터지는데 그 약을 기적의 약으로 만들려면 찔끔찔끔 스테로이드를 써갖고 효과가 있겠어요? 한 번 썼는데 그냥 확 나야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아주 강한 스테로이드를 써요.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정말 최고예요. 근데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런 화장품에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저만 해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왠지 모를 거부감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가장 좋은 무기가 국소 스테로이드인데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 아무것도 안 바르려고 그래요. 스테로이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무기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안 먹는데요. 무조건 안 바른대요. 그러고 이상한 걸 발라다 보면 이런 이상한 크림에 현혹되기 쉬워요. 우리가 수분 크림 하면서 크림 중에 수분 크림들을 많이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계절에는 수분 크림이 오히려 안 맞을 수 있고 네. 약간 기름지다는 느낌이 있는 크림들이 맞을 수가 있어요. 크림은 제형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가벼운 이제 보습제 형태는 젤 형태라고 해요. 이 계절에는 절대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걔보다 조금 더 가면 뭐 이멀전, 에센스 이런 정도인데 걔 하나로는 보습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오일 성분들이 크림이나 밤보다는 훨씬 덜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로션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예요. 이제는 로션 대신 크림으로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밤도 바르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대신 하나 똘똘한 애를 그 계절에 선수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크림 이상의 등급 크림, 밤, 뭐 5인트 가끔은 5인트까지 조금 두꺼운 애들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솔직히 금방 얇게 바르기 때문에 금방 흡수가 되는데 겨울 제형들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흡수되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려야지 소위 말하는 속건조를 잡아주는 거예요. 속건조, 정말 속건조 중요하죠. 속건조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냐면 피부 장벽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 죽은 세포지만 그 안에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기름층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고 물이 날아가는 것도 해요. 또 하나는 각질세포라는 이 죽은 세포 안에는 자연 보습인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겉보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질층을 잘 채워주는 건 겉보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속 안에 각질세포 안에 있는 자연 보습인자처럼 물을 머금는 애들을 속보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로레가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뭐 NCTF 뭐가 들어있어서 뭐 피부에 자극을 줘서 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스터예요. 스킨 부스터. 필로레가라는 그 회사를 샤넬에서 샀었대요. 피부에 좋은 것들, 아미노산 뭐 다 때려 부었는데 피부에 찌르면 영양분을 좀 많이 줘서 피부가 좋아질 거다라는 개성을 해서 스킨 부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얘를 의료기기를 줄 캐테고리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들어갈 캐테고리가 없어. 그냥 화장품이에요. 스킨 부스터들은 피부과나 어떤 의원에 가서 눕혀놓고 마이크로 니들링 미세하게 좀 뚫어놓고 좀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요새 레이저 어시스트를 해서 레이저 중에 이런 화장품이 좀 잘 들어가야 하는 레이저들이 있어요. 레이저라는 의료기기를 쓰고 있는 행위가 시술인 거지 이거 주사 자체로는 의료기기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구나. 주사랑 지루 피부염이랑 얼굴이 빨간 건 똑같아요. 근데 제가 빨간 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눈만 하얘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다 마치 안경을 쓰고 태운 듯한. 근데 사람들이 얼굴이 빨가니까 다 지루 피부염이라고 통칭을 하는 거예요. 주사는 크게 4가지 타입으로 보통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얼굴이 그냥 혈관이 늘어나 있는 상태. 좀 이렇게 얼굴이 빨리 빨개지는 건데 두 번째는 혈관이 늘어나 있는데 정말 여드름처럼 다다다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드름이 났어요 라고 보는데 우리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바닥이 이렇게 빨갛지는 않아요. 얘는 본바탕에 조금 혈관이 늘어나 있고 거기 위에 여드름이 얹어져 있는 형태. 세 번째는 머리 딸기코라고 하죠. 그게 주사예요. 맨 마지막에는 눈에도 주사가 와요. 눈이 막 시뻘개지면서. 눈에 있는 분들이 복합성으로 생겨요. 얼굴이 빨간데 눈도 너무 빨개지는 경우에는 주사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레이저 토닝을 쳐야 돼요. 토닝을 되게 꾸준한 마음으로 2주 간격으로 난 20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막 레이저 치고 막 이러면 여기 시뻘건데 회사 다니기가 좀 요새 화장품 좋습니다. 빨간 데는 그린으로 커버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레이저 치고 네.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그 위에 그 색조를 얹어도 돼요? 해도 괜찮아요. 요새. 아, 괜찮아요? 네. 이 클렌징 할 때 이 각질이 부드럽게 하는 콩물을 제거하면 되니까. 그리고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각질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색소를 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각질이 벗겨질 건 없어요. 술은 네. 언제까지 안 보통 한 달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한 달이요? 네. 레이저 토닝은 그렇게 제한은 없어요. 어차피 토닝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다운타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시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족발을 먹어서 콜라겐이 피부까지 가는 확률은 없어요. 콜라겐이라는 거 자체가 아미노산부터 시작해서 단백질이 돼서 얘가 길게 줄을 만들어서 세 가닥을 꽈가지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족발을 비롯해서 이제 먹는 콜라겐이라고 나온 것들은 다 효과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게 저희가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거치긴 하죠. 한 뭐 6개월을 먹었을 때 좋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데이터가 있긴 한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얘기가 콜라겐이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세 개로 쪼개서 아미노액시드를 세 개를 쪼개서 저분자 펩타이드 이렇게 먹어서 개가 다시 콜라겐으로 갈 거다라는 가설하에 먹이는 그런 제품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오늘 100g의 콜라겐을 먹어서 100g의 콜라겐이 만들어서 피부에 100g만큼 콜라겐이 증가한다.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네. 약산성이 왜 중요하냐면 얘 자체가 항균 능력이 되게 커요. 특히 약산성에 있는 지방산이 외부의 균을 없애는 효과가 커서 장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약산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벽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 자체가 균을 좀 없애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약산성이 되면 각질의 탈락이 과도하게 되는 것을 막아요. 우리 피부를 정상적으로 탈락시키는 효소가 있는데 얘는 약산성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약산성의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가끔 아토피 마취라고 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가 천식으로 가는 게 행진을 하게 돼요.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으로 가는 아토피 행진이라는 게 있는데 쥐한테 약산성을 열심히 발라주고 알러지를 막 유발했는데 약산성을 잘 유지한 애들은 천식으로 아토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식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어요. 가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잘 씻긴 건가? 이 약산성 클렌저라고 하는 것들이 자극을 안 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약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계면 활성제를 되게 순한 것들을 써요. 사람마다 항상 다르지만 내가 정말 얼굴에 기름도 잘 안 끼고 그런 분들은 되게 자극 없는 거, 특히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산성의 부드러운 클렌저를 쓰라고 얘기는 하는데 좀 기름이 많다 그러면 약산성인데 계면 활성제가 세정력이 좀 좋은 애들로 약간 뽀드득해도 괜찮아요. 약산성이면서 좀 뽀드득함을 가진 아이들은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정력하고 pH를 완전히 같이 갖고 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우선은 눈화장을 닦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애들 중에 초등학교는 한 20%, 중학교는 한 10% 정도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클렌징 할 때 오일을 쓰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클렌징 워터 중에 계면 활성제가 많은 게 있으면 눈이 시려요. 눈이 따갑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쓸 수 있는 눈 주변에 클렌징 할 수 있는 거는 안과에서 보통 수술하고 나서 눈 주변을 닦는 블레파 이렇게 있어요. 걔를 쓰면 자극 없이 잘 닦여요. 얘가 좀 비싸. 맞아. 그게 그러니까 비싸요. 색조 하나를 빼고 얘를 써서 눈을 좀 깨끗하게 지우는 걸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물론 더 중요한 거. 지우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내 손을 깨끗이. 세상 더러운 이 손을. 손을 먼저 깨끗이 닦고 블레파 동그라미 같은 걸 해서 눈을 좀 닦아내주고.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귀로 뚫는 환자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디 뭐 지하상가라든가 어린이들 이렇게 지나가면 중학생들 지나가면 아우 싸게 해줄게 이러면서 뚫는데 어느 순간에 귀가 이렇게 퉁퉁 부어서 왔어요. 이 친구가 녹눈균이 잔뜩 나온 거예요. 이름 자체도 그러니까 초록색의 농이니까 그냥 순간 너무 독한 균이잖아요. 보통 그 녹농균은 어떤 상황에서 많이 면역계 저하되고 환경 정말 더러울 때 더러운 곳에서 발견되는 귀만 뚫었는데 거기에 녹농균이 자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네요. 굉장히 심각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연골이 녹을까봐 이비인후과도 같이 봤었고, 그다음에 감염내과 협진을 해서 적당한 항생제를 쓰고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케이스가 있어서 녹농균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위생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면 얘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피부과 질환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습진성 질환에 많이 써요. 급성 습진, 아급성 습진, 만성 습진이 있어요. 아급성 습진의 대표적인 게 아토피인데 걔가 급하게 나빠졌을 때 국소스테로이드를 먼저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습진성 질환에 가장 많이 써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빨갛고 가렵다고 다 습진이 아니에요. 발바닥이 간지러워 병원에 갔더니 무좀이래요. 그래요. 무좀도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가끔은 또 착각하세요. 스테로이드가 너무 싫으니까 보습제를 100만 번 바르면 이게 없어질 거라고 하네. 근데 100만 번 바르면 더 빨개져요. 또 하나, 우리 원형 탈모 들어보셨어요? 원형 탈모도 스테로이드가 잘 들어요. 원형 탈모는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해서 모근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대표적인 애가 스테로이드인 거예요. 진짜 수많은 주사 시술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러의 아류작? 필러는 빈 공간을 뭘 채워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네는 채워주기는 그렇고 콜라겐의 합성을 막 촉진시켜서 부스팅을 하는 거예요. 좀 이제 치밀해져라 이런 의미. 네, 대표적인 게 스컬트라라는 거. 피부 안에다가 우리가 주사를 찔러 놓으면 주변에 콜라겐을 자극을 해서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게 해요. 스컬트라. 되게 큰 입자가 되게 커요. 큰 입자여서 볼륨 채우기가 되게 좋은 그런 거고요. 쟤보다 조금 작은 건데 주변에 콜라겐 자극하는 힘이 좋다. 이름은 에스테필, 레니스나, 에트레벤.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폴리머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원인에 따라서 이제 성분들을 많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 과각화를 조절할 수 있는 성분 아하바하 살리실산 거기다가 아젤라익 엑시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아하바하 살리실산은 주로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고 아젤라익은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때 바를 수 있는. 그다음에 피지를 줄이는 거 바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셨죠. 발라서 해결하기는 되게 어렵다. 발라서 해결하기는 먹여서. 어렵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균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항균의 효과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추천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톡톡톡톡. 그러니까 맞아요. 클린다마이신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일반약으로 나고 에리트로마이신 같은 것도 항생제로 나와 있고요. 아까 나왔던 아젤라익 엑시들도 균을 죽이는 효과가 또 있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염증. 항생제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죠. 네.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도 있는데 여드름 때 스테로이드를 되게 드물게 써요. 이건 예술로 써야 돼. 그거는 일시적인 효과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여드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젤라익 엑시드가 항염증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쉽게 하는 거는 스티바. 스티바 크림은 주름도 좀 펴준다고 그랬고 흉터도 좀 없애준다고 그랬고 피지도 어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스티바를 반복적으로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탄력이 늘어나니까. 이건 전문 의약품이니까 처방을 받으셔야 의사의 되죠. 처방을 받아야 항상 되죠. 주의할 거 스티바 바를 때 자극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또 하나 여드름 흉터가 심한 경우도 모공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때는 프락셀 레이저라든지 레이저를 미세하게 구멍을 다다다다다 뚫어서 다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갈아엎어보자. 그다음에 구멍 하나하나가 조금 너무 크게 돼 있는 경우는 TCA 필링,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멍을 여기 가를 이렇게 살살살살 깎아내요. 평평하게. 이렇게 오목한 거를 깎아내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매끈하게 만드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그것도 꽤 효과가 좋은 방법들이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좁쌀 때 흰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쌀 여드름은 의학적인 텀은 아니고요. 내가 만졌는데 이렇게 매끈매끈한 피부가 아니라 뭔가 거실거실한 여드름을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드름용 화장품도 써보고 이렇게 해도 잘 관리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여드름용 화장품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뭘까요? 아하, 그치. 아하, 바하, 살리실살 같이 피부를 약간 벗겨내는 느낌? 그러면 피지가 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그냥 약국에서 파는 여드름용 연고들이 조금 있어요. 보통 일반 의약품이라는 게 있고요. 쓸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정해져 있어요. 항생제 성분, 에리트로마이신 같은 게 많이 쓸 수 있고, 그럼 이부프로펜. 이부프로펜이요? 이부프로펜, 피코놀 같은 것도 일반 의약품에 쓰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성분 중에 우리가 일반 약으로 쓰는데 아젤라익 엑시드. 노랗게 곰거나 빨개지지는 않았는데 약간의 염증이 있다. 그 정도도 일반 의약품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모낭이 이렇게 있죠? 그 안에 각화된 세포들이 탈락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주기적으로 탈락해줘야 되는데 사춘기쯤 되면 되게 바빠, 모공이. 피지가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피지도 분비해야지 각화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막 헷갈리는 것 같아. 그때쯤 되면. 모공 각화증은 아기 땐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사춘기가 되면서 모공 각화증이 되게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20, 30대 갈 때 막 피크가 되죠. 치료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장 원칙은 벗겨내지 않는다예요. 각질이 각화된 세포가 안 떨어지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화학적으로 떼는 방법 있죠? 아하, 바하 성분들이 살리실산이 있는 것들을 써서 저희가 녹여낼 수가 있어요. 필링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뭐 이렇게 부드러운 필링 젤도 있는데 그런 거 근데 쓰면 안 돼요? 그것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죠.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레아. 보들보들하게 보들보들하게 만드는 우레아 성분이 5% 또는 10% 정도 있는 거를 발라주면 되게 부드러워져요. 중증도를 평가하는 이지라는 평가 방법이 있는데 거기 기준에 의하면 23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붉은 거, 부종, 긁어서 진물이 나는 거, 태전화로 딱딱해진 5가지를 각각 3점으로 줘요. 그래서 얼굴, 목, 상지, 몸통, 다리 이렇게 해서 각각 점수를 내요. 그러면 부위별로 가산점이 붙어요. 넓은 데는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중증도가 23 이상이 되면 우선 중증 아토피라고 말을 해요. 아토피는 경증 질환이었어요. 중증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표현이. 나라에서는 이거는 그냥 어린애들 조금 빨갛고 많은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 중증 아토피라는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중증에 대한 코드를 다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건강보험 부담도 더 줄이기 위해서 산정특례란 코드를 좀 가지고 가자. 아토피 로션, 아토피 크림이라고 우리 부르는 거는 보습제인 거예요. 아토피 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건조한 거예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용도인 거예요. 염증이 있는 거는 치료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에는 스테로이드를 쓴다. 스테로이드를 쓰면 나쁘다. 라는 거의 강박적인 관념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빼고 아토피 소위 말하는 로션이나 크림들을 수없이 바르는 거예요. 내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피부가 건조하다. 네. 그럼 그때는 보습제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아주 초기? 네, 초기고 그냥 아토피가 진단받았는데 관리를 잘하세요 라고 선생님 말씀하셨으면 그 정도, 로션 정도로 하루에 두세 번 이상 발라야 될 정도면 로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면서 가렵고 빨겠다. 거기에다가는 연고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고란 치료제인 거죠? 네, 그거는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통은 스테로이드제 연고. 네. 두 번째는 비스테로이드제 연고. 이 2가지는 반드시 병원에서만 처방받는 그럼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물이 생기거나 빨갛거나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국소도포제인 스테로이드제를 써요. 스테로이드제 처방도 우리 피부의 위치에 따라 병변의 두께에 따라 각기 다른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을 해요. 만약에 이제 피부가 아토피 피부 오래돼서 태선화라고 해서 두꺼워질 때가 있어요. 그땐 조금 더 센 스테로이드 써요. 어차피 너무 두꺼워져서 잘 안 들어가니까. 아토피가 급성기에 악화돼서나 진물이 날 때는 그보다는 조금 약한 스테로이드를 써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는 피부과 의사의 예술이에요. 대부분의 스테로이드가 참 잘 들어요. 그래서 보통 한 3, 4일 정도 쓰면 그렇게 막 심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제안을 해요. 비스테로이드제 연고들을 처방하게 돼요. 입가 주름이라는 게 보통 언제부터 생겨요? 한 40대 초반부터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요? 여기서 시술을 하려면 단순하게 채워 넣는 것만으로 될까요? 가장 좋은 시술 방법은 보톡스랑 필러를 같이 하세요. 2개를 동시에 해서 올라오면서 좀 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입가 주름이 이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연배가 되면 단순히 이거 하나만 한다고 해서 미용적인 효과가 강하게 나오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한두 군데만 해도 사람이 확 달라 보여요. 나이가 들수록 한두 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선생님들건 여기에 팔자주를 맞아 그러실 거예요. 입술을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필러, 보통 HA 필러를 보통 여기 많이 넣어서 HA 필러를 하고 잘 마사지를 해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보톡스를 찔러 넣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탱탱하게 만들고 팔자주름을 같이 피면 이렇게 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으로 하면 여기는 해결이 되실 겁니다.
보톡스 내성은 의학적으로 정말 보톡스를 놨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를 내성으로 얘기를 해요. 얘가 막 가서 근육에 딱 붙어서 이 근육을 마비시키게 딱 붙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진 거야. 얘가 항체, 보톡스 항원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니까 얘가 열심히 가서 붙어야 되는데 붙어질까요? 안 붙어질까요? 안 붙는구나. 그거를 의학적으로 보톡스 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르몬에 의한 것보다 그 내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주름들이 얘 말고도 너무 많이 생기니까 요거 하나 폈다고 해서 짠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한 달 전에, 뭐 3달 전에, 6달 전에 맞았는데 얘가 똑같은 그 용량으로 났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 진짜 까딱도 안 한다. 그럼 내성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100% 효과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물을 놓는 느낌인 거죠. 전부 갈색병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에 들어있고 보관도 서늘하고 햇빛이 없는 곳에 좀 하도록 해놓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비타민이 왜 화장품에 들어가야 될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햇볕을 쬐게 되면 피부에서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스, 활성 산소가 나와요. 근데 그 산소를 없애주는 효과가 비타민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항산화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지는 산화가 되고 산화된 것들을 돌려주는 거죠. 아까 말한 비타민 제형들이 햇볕을 차단해서 최대한 산화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제품들은 보통 큰 용량을 사시는 것보다는 작은 용량으로 분주해서 나오는 것들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앰플로 이렇게 쪼르륵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여자분들은 30대부터 샌들 신을 때부터 고민을 하세요. 발이 이렇게 쩍쩍 갈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굳은 살 때문에 발 뒤꿈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설마 그게 노환 아니죠? 그쵸. 계속 걷다 보면 얘도 보호 장치를 하기 위해서 각질층이 자꾸만 두꺼워지는 거예요. 과도한 걷기 운동을 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하이힐이나 굿도 신었다거나 이러면 굳은 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굳은 살이 생기면서 갑자기 두꺼워지니까 터질 수가 있는 거고 보습을 되게 많이 해주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써야 되는 대표적인 성분이 우리 많이 나왔죠. 우레아. 연화제 역할을 되게 잘해요. 네. 그래서 의약품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뭐 10%, 25% 있어서 너무 환자들 중에 발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진 분한테는 한 20%도 처방을 내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화장품 가게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5% 들어있는 유레아 있는 거. 그 정도면 충분히 연화하는 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원래는 원칙은 블랙헤드는 뭐 제거하는 걸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가 내고요. 하얗게 피지가 맺혀 있을 때 제가 짜주라고 얘기는 해요. 각질 용해를 하는 아하나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그때 필링을 하는 건데 블랙이 생기기 시작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장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팩 있죠. 그쵸. 이렇게 탁 떼내요. 여기 그러면 뭐 기름도 나오지만 피부도 같이 날아가요. 그렇게 제거하고 나면 저희는 오히려 더 피부 장벽 크림을 많이 발라주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제거를 하면 피부가 두꺼워져요. 각질층이. 왜냐면 자극이 있네? 자극이 있네? 그래서 점점 두꺼워져서 악순환인 거죠. 모공이 나와야 될 구멍이 점점 각질을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블랙헤드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피지가 주로 어디로 분비가 돼요? 모공으로 분비가 되죠. 그쵸. 그럼 모공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딜까요? 두피. 두피.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 돼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된다는 걸 엄마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들이밀면 우리 친구가 사춘기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냄새로 알 정도로 그 피지 냄새들이 꽤 많이 나요. 그게 또 어디를 많이 나오겠어요? 코. 그쵸. 코에도 모공. 코에도 모공이 이제 피지가 나오는데 차라리 그냥 미온수로 충분히 약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약한 세정제로 피지가 비누 성분하고 만나면 녹아서 배출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피부과를 찾아가셔서 또 관리를 받으시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막 이렇게 우리 볼펜 뒤끝으로 이 피지를 막 하는 거 저는 되게 찬성하지 않고요. 그러면 조금 따뜻한 미온수로 코를 좀 열어주고 비누 거품을 많이 내서 충분히 코 부분을 이제 깨끗하게 닦아주는 걸로 블랙헤드를 좀 예방해야 되겠네요.
나는 그래 기름 많이 나오는 친구들 중에 가끔 목에 이렇게 땡긴 것처럼 올라온 애들이 있었어요. 여기요? 네. 네. 저희도 얼마 전에 그런 환자들을 몇 명 봤는데 사춘기 이제 여자 어린이나 남자 어린이들이 엄마가 요새 색소가 침착이 돼요, 변해요, 막 이런 이제 질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왔는데 그게 너무 피지가 많이 나오니까 피지가 이렇게 피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얘는 안 씻어서요. 근데 아무리 이 친구가 네. 비누로 닦아도 잘 안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의외의 방법이 있어요. 알코올솜. 알코올솜이요? 알코올이 피지를 녹이기 그쵸. 때문에 이렇게 피지를 살살살살 닦아내니까 제가 마치 마법사처럼 어떤 친구는 이렇게 가슴에 이제 이 가운데 한 줄로 이렇게 까맣게 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무리 때를 밀어도 안 되고 이게 갑자기 생겼다 해서 실은 조직 검사까지 했었어요. 왜 갑자기 그게 생겼을까? 그런데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소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알코올솜으로 이렇게 닦아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없어졌어요. 배곡 주사라는 단어가 글루타치온이라는 그게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타이로신 아제에다가 억제 효과를 준다라는 것도 있고요. 모든 노화나 색소를 만드는 과정은 산화 과정인데 걔를 조금 항산화하는 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보통 킬로그램당 30mg 정도의 글루타치온 주사를 놔요. 문제는 얘네들을 넣었을 때 주사라는 거는 항상 체내에 일정한 농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주사를 놨는데 사람마다 중구난방이에요. 이미 들어가는 순간에 환원이 다 돼버려서 그러니까 산화 환원 작용이 다 일어나버려서 이미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비타민C를 먹으면 간접적으로는 피부가 환해질 수 있어요. 비타민C가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막 피부까지 가서 멜라닌 세포에 있는 멜라닌 생성 과정의 산화 과정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피부가 밝아지겠죠. 주사를 맞거나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있어요. 백반증은 아닌데 그 자세히 보면 얇게 각질이 있고 애기 때한테서 종종 본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있는데 어른들이 그러면 얘가 영양이 부족하다 막 그러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버진 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네, 그런 질환인데 그거는 아토피 피부염의 부증상이에요. 아토피에 준해서 치료를 해주면 잘 없어져요. 보습제도 충분히 발라주고 약한 스테로이드를 발라주거나 비스테로이드, 뭐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같은 거 발라주고 금방 이게 한 달 정도 열심히 바르면 없어지는 질환인 거거든요. 얘도 약간 각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른 버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할머니가 데리고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 이게 마른 버즘인 줄 알았어요 라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부셔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있죠. 기름이 이렇게 많이 차니까 여기가 통통해졌어. 이거는 기름을 녹이는 레이저를 해야 돼요. 무슨 스컬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스컬프라면 마치 조각하는 것처럼 하는 거고요.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레이저를 넣고 지방층까지 가요. 그런 다음에 뜨거운 약간 열을 가해서 지방을 녹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스컬프 하는 레이저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내가 그렇게 살이 찌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처지는 살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많이 하는 울세라 슈링크 같은 거를 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선은 1차적으로 지방을 녹이는 어떤 레이저를 해서 모양을 좀 만들고 조금 지나고 나면 울세라나 아니면 뭐 슈링크 같은 걸로 리프팅을 해주는 두 개를 요새 컴바인하는 그런 시술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방을 녹여내면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딸려 올라갈 수 있게 어떤 레이저들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이스 점백이라는 게 있던데 일반 점백이랑 어떻게 다른지 둘 중 추천하는 것과 점 빼는 관리법을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요새 아이스 점백이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아이스 점백이? 어떤 거예요? 가장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아까 점 빼는 쇼트 레이저 그냥 트드득 하면 다 웬만 건버서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레이저가 있었고 755 파장에 나노미터 파장에 알렉산드라이트라는 레이저가 있었어요. 저희 전공 1년차 때 저희 병원에도 있었어요. 잘 고장이 나서 그렇지 이렇게 삐삐 소리가 나면 색소만 날아가는 약간 그 엔디약 레이저처럼 그 멜라닌 색소만 날리는 그런 레이저예요. 그게 지금 요새 나오는 아이스 점백에 쓰는 거고 항상 이제 뺄 때 아무래도 표피에 손상을 덜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표면을 차갑게 해주면 여긴 열이 전달 안 되고 색소에만 레이저 열이 전달이 되니까 파괴되기 때문에 뭐 아이스 점백기 쿨링이라고 하는데 700배 파장에는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를 사용한다는 거고 그걸 사용해서 멜라닌 색소만 없애는 거다. 너무 덩어리가 큰 애는 택도 없고 결국은 CO2로 태워내야 되는 거고 여드름에 안 좋은 음식들을 조금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GI 지수라는 GI 게 지수, 네. 이게 높은 음식들을 못 먹게 해요. 그러면 하얀 쌀, 안 들려요. 하얀 빵,
그다음에 뭐 하얀 빵, 하얀 밀가루, 그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거 하얀 음식 중에 하얀 음식. 하얀 마약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설탕. 걔네들은 먹자마자 당이 확 올라가서 인슐린이 따라 붙는 애들이에요. 인슐린이 올라가면 인슐린 그로스 팩터라는 게 같이 올라가요. 걔는 어떤 그러면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그런 기전으로 가요. 최악이네. 그러니까 옛날에 초콜릿 먹으면 나빠진다라고 네네네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초콜릿이 문제가 아니었고 초콜릿의 대부분이 뭐예요? 설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드름이 가장 안 날 때는 보면 우리 저탄 고지 뭐 이런 거 할 때 있죠. 그땐 여드름 안 나요. 오히려. 화장품 내성이란 말은 마케팅의 속임수? 내성이라는 건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어떤 효과가 되게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토너의 가장 큰 효과는 뭐라고 그랬죠? 뭐 닦아내고 보습감 정도 주는 거? 그래서 닦아내고 남아있는 피지를 제거하고 잔여물들을 저희가 닦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아무리 닦아도 안 닦이면 그건 내성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네. 처음에 뭐 비타민C 앰플 발랐는데 막 좀 안색이 하얘지는 것 같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별로 효과가 없어 보여요. 그때 많이 쓰는 단어 있죠. 뭐요? 느낌적인 느낌. 비타민C를 발랐을 때 환해 보일 때는 아마 겨울에 그럴 수 있고요. 여름에는 계속 이제 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다 보면 더 타니까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경을 종합해서 얘가 듣는다 안 듣는다 얘기를 하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화장품은 한 번 발랐다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걸 화장품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건 약이죠. 내성은 약이라는 효과에서 저희가 쓰는 단어. 이거는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 덕을 많이 볼 것 같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20대 남자에서 제일 가성비가 높은 시술 원탑을 꼽으라고 하면 레이저 제모. 레이저 제모는 일단 하고 나면 인상이 좀 깔끔해 보이고요. 면도를 하는 횟수나 아니면 뭐 빈도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모낭염이나 이런 데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많이 줄어들죠. 일단은 레이저 제모를 하면 이렇게 뭐 털을 완전히 없앤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닐 수는 있더라도 털이 자라나는 굵기 자체가 많이 가늘어지고요. 그 올라오는 그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면도하기도 본인이 훨씬 편해요. 네. 내가 아침에 면도 깨끗이 하고 나갔는데 막 집에 들어올 때 되면 막 덥수룩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오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받으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입니다. 보통은 그럼 검은색이 진할수록 그리고 그 면적이 넓을수록 더 효과적으로 제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팔 같은 데 있는 그냥 가느다란 이런 털보다는 남자분들 이렇게 굵고 까만 턱수염 이런 거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모가 잘 되겠죠. 최근에는 좀 이른 나이부터 미리 관리를 하러 오시는 편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왜냐면 이미 내가 이제 가족력도 있고 머리가 조금 가늘어지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럴 때부터 관리를 받으셔야지 효과를 100% 보실 수 있고요. 이미 밀리고 빠지고 가늘어지고 한 다음에는 사실 좀 회복을 하는 게 100%까지는 어려워서 먼저 관리를 받으시는 게 뭐 처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약을 바르는 약이든 먹는 약이든 좀 쓰시는 게 도움이 되죠. 20대 남자분들은 제일 먼저 느끼시는 게 여기부터 빠지진 않아요. 여기 M자 라인이 서서히 뒤로 밀리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약간 밀리고 여기가 원래는 굵은 머리였는데 잔머리처럼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신호가 오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성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상담을 하시지 않으세요? 네네. 질문을 이제 좀 주저주저 하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네. 프로페시아라든가 아니면 아보다트 이런 약들 이제 흔히 많이 드시는데 그런 약제들이 호르몬, 남성 호르몬 차단제이기 때문에 성욕을 많이 감퇴시킨다, 성기능을 감퇴시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서 보면 그 위약을 드신 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고 성욕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성기능 자체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떨어진 성욕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약을 못 드실 건 아니에요. 건조한 분들은 두피 크림 같은 게 요새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다 발라놔서 촉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떡 안 지나? 잘 흡수가 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렇게 만들어주고 기름 많이 진 분들은 솔루션 타입, 용액 타입, 약간 알코올이 있어서 그런 애들을 두피에서 염증을 완화시키게 하는 거죠. 이분들은 뭔가 이렇게 감싸고 헤어팩을 하고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샴푸는 디메치콘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 안 맞고 그거는 그렇게 큰 이유가 되진 않아요.
아마 모공이 많이 막힌 케이스인 경우에는 모공을 막는 성분들은 많이 못 쓰게 하죠. 뭐 이게 있으면 좋아요, 저기 없으면 좋아요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까 건조한 데는 그게 막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잘 막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지 않고 샴푸에서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건조한 두피는 쩍쩍 갈라져요. 일단 레이저 제모하면 확실히 털이 안 나는 게 맞나요? 레이저 제모의 목표는 굵은 어른 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송보송한 털들은 제거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네. 왜냐하면 레이저 제모의 원리를 쉽게 생각을 하면 털이 이렇게 있죠. 그럼 멜라닌 세포가 모여있죠. 그래서 멜라닌 세포를 타게 하는 레이저가 걔만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럼 멜라닌 세포가 레이저 에너지를 다 먹겠죠. 네. 그러고서 열을 발산하겠죠. 그러면서 모낭을 파괴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그맣고 하얀 털이 잘 먹겠어요? 굵고 성긴데 까만색이 많은 털이 잘 먹겠어요? 굵고 까만 그 털. 생각에 한 번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최소한 4번 이상, 뭐 5번 혹은 6번까지도 받아야 된다, 더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털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우선은 이 정도 깊이 있는 데를 한번 제거를 했어요. 근데 또 밑에서 올라오는 애가 있겠죠. 그래서 2, 3주 간격으로 계속 깨줘야지만 5번, 15주 정도 걸리면 이 털이 하나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땀띠가 나는 원인 자체가 땀샘에서 피부로 배출되는 한관, 땀이 나오는 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피층부터 이렇게 깊게 있어요. 진피도 통과해야 되고 표피도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로 각질층 바깥으로 나오겠죠. 땀이 나오는데 그 막히는 거에 따라서 땀띠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3가지 종류의 땀띠가 있어요. 어린이들한테 쉽게 생기는 맑은 땀띠. 얘는 그냥 시원하게만 해줘도 한산이 다시 열려서 거기는 그냥 없어지는. 그다음 붉은 땀띠는 우리가 표피 고층에서 막히기 때문에 주변에 염증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렵고 빨갛게 보이는 소위 말하는 흔한 땀띠, 붉은 땀띠. 그다음에 깊이 있는 땀띠는 진피 쪽에서 막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증상이 아프다고 하는 표현들도 있어요. 엑소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포자를 감싸고 있는? 이게 원래 우리 그전에 되게 유행했던 화장품 원료 중에 줄기세포 들어본 적 있어요? 줄기세포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세포잖아요. 근데 그 줄기세포를 화장품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줄기세포를 키워요. 세포를 키울 때는 배양액이라는 액체 안에서 키워요. 배양액을 건강한 영양분을 줘서 얘를 막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포가 자라면서 주변에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런 물질들이 그 배양액 안에 가득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를 피부에다 바를 수는 없어요. 인체 유래물이라고 하는데 인체 유래물은 절대 화장품 원료가 될 수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감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혹시 줄기세포니까 나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도 걸려있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써요. 근데 그 배양액, 아까 말했던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는 배양액, 걔를 화장품 원료로 만들 수는 있어요. 우선은 가장 먼저 걸러야 될 건 의사가 안 하는 미용시술.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하면 뭔가 찌를 수 있는 자격은 의사나 간호사한테밖에 안 주어졌어요. 그런데 가끔은 그냥 무슨 관리실 같은 데서도 찌르는 시술들을 할 때가 있어요. 외부에 못된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료인이 하더라도 많은 데이터가 있고 논문이 나오고 입증할 만하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는 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과서에 있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들은 전 세계 누구나 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시술인데 나는 걔가 싫어. 그러면 위험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자가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이렇게 돗대기 시장처럼 쳐내는 병원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보통 저희 이제 공장형이라고 표현하긴 거기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써니는 여기 할 때 좀 약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하는 의사들한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는 병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기를 쓰는지 어떤 그 방식으로 어떤 앞으로 무슨 치료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것들을 다 해주는 선생님들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치료를 잘 받고 하는데도 잘 안 낫는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 점검을 해볼게. 화장품은 당연히 다들 좀 고민을 하시면서 쓰시거든요. 근데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왁스라든지 젤이라든지 아니면 샴푸나 린스 이런 것들도 나랑 맞지 않고 모공 막는 제품들을 쓰시면 이 헤어라인 주변에 이렇게 이마 라인 이런 데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보통은 제가 여드름이 있어요 라고 해서 오셨는데 막상 보면 여드름 자국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때는 뭐 여드름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쓰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건강보조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챙겨서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고용량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B6, B12 얘네들 고용량으로 드실 때, 그리고 요오드가 함유된 식품, 대표적인 게 김, 다시마, 미역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영양을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면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그 식습관 같은 것도 한 번쯤은 좀 돌아보셔야 돼요. 침샘 보톡스도 맞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뭘 계속 하시더니 아 여긴 안 맞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보톡스를 사각턱을 잘 놨어요. 여기 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10에서 20%가 좀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울퉁불퉁하게. 줄이고 나서도 약간 튀어나온 게 보였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 10에서 20% 정도 더 줄이고 싶을 때 침샘 보톡스를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각턱, 뭐 이마 뭐 이런 데는 다 들어봤는데 이 침샘은 솔직히 말하면 처음 들어봤거든요. 침샘에 보톡스를 어떻게 넣어요? 해부학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귀 밑 침샘이 있고 귀 밑 침샘, 턱 밑 침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볼록, 여기가 볼록. 그럼 진짜로 보톡스를 침샘에다 놓는 거예요? 아니면 침샘 주변에 근육에다 놓는 거예요? 침샘에다 넣는 거죠. 뭐 이렇게 확 놔서 완전히 말리는 건 아니고 너무 세게 놓지는 않아요. 이쪽에 침샘을 약간 위축시킨다? 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 근육을 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보충제 이런 거 많이 드시기는 하죠.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들어있는 성분 중에 이제 특히 유청 단백질로 된 게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해서 이제 많이 드시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IGF-1이라고 하는 그 성장 인자가 혈중에서 올라가게 돼요. 유청 단백질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피지샘 세포라던가 각질 세포 이런 것들을 확 증식을 시키기 때문에 여드름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더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그냥 흔히 그렇게 구매해서 먹는 거 말고 직구로 해가지고 드시는 보충제 그런 것들 중에 불법적인 어떤 스테로이드라든가 테스토스테론 이런 성분들이 포함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드름도 여드름이지만 이제 여드름이 생긴 것도 사실 흉터가 잘 안 없어지고 굉장히 심하게 생기고 통상적인 여드름 치료에 잘 반응을 안 하거든요. 반드시 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핸드크림 좀 줘봐 이렇게 해서 핸드크림 줬더니 그거를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크림이잖아요. 그쵸? 핸드크림이잖아요. 핸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뒤에 나 가끔 풋크림도 얼굴에 바르는데? 피지가 안 나오고 많이 건조하니까 핸드는 크림이에요. 얼굴에 너무 갈라지고 여드름 하나도 없는데 마치 겨울에 손바닥 발바닥 좀 될 때는 풋크림도 바르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효리도 그랬겠죠. 보니까 자동차 타고 갈 때 되게 보통 우리 핸드크림은 용량이 어때요? 30ml죠. 들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얼굴 크림 보통 얼마예요? 80ml죠.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 되게 현명하고 어느 누구든 여자들한테 핸드크림이 있으니까 크림을 줘봐해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얼굴에 발라서 촉촉함이 유지된다고 그러면 발크림도 얼굴에 발라도 되고 바디로션인데 가볍게 얼굴에 잘 바르면 얼굴에 발라도 되는 거고. 피부를 늙게 하는 그 원인들이 자외선 또 뭐 있어요? 외부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조금 내 탓이 아닌 거. 내 탓이 아닌 거. 네 가지를 먼저 말해서 외부 요인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우리 첫 번째 지금 써니가 잘 얘기한 거 있어요. 자외선. 자외선. 네. 자외선 A는 투과도가 좀 더 좋아요. 걔가 주로 하는 일이 노화? 늙게 해요. 그러니까 창문 옆에 있어도 늙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전기 한번 켜요. 설마. 열노화라는 게 있어요. 자외선하고 똑같은 기전으로 너무 열이 높아도 피부가 늙어요. 세 번째, 맨날 경고. 오늘 비 오니까 좀 낫네. 미세먼지? 환경오염. 독일에서 한 연구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보통 버스 종점에 요즘에는 이렇게 공회전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맨날 이렇게 이렇게 연기가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역시 노화가 많이 진행돼 있다. 담배가 그렇게 피부에 안 좋아요. 요즘 나온 전자담배도 물론 다 충격받았잖아요. 튼살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같이 살이 막 찌는 사람들은 세로로 생겨. 근데 남자애들 중에 하룻밤에 한 5cm씩 크는 애들 있잖아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런 애들은 튼살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요? 가로로 생겨요. 가로로 생겨요. 늘어나는 것의 직각 방향. 틀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확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실 있게 안에 게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던 껍데기가 채워져야 되는데 갑자기 안에 뭔가 부풀어 오르다 보니 진피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늘어나고 진피가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엘라스틴이라든지 콜라겐이 파괴된 상태로
흐물흐물한 상태로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치밀하게 있었으면 덜 트거나 안 트거나.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능력이 많은 사춘기 튼 살은 그래도 그렇게 흔적이 덜 남는 거예요. 튼살을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간 튼살, 하얀 튼살. 빨간 튼살은 초반에 갑자기 급작하게 생겼을 때 아직 염증들이 있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땐 붉게 보이는 거예요. 요 단계에 우리가 빨리 치료해주면 그나마 흰색으로 넘어가지가. 흰색은 일종의 흉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이렇게 왔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피를 튼튼하게 하는 약들을 발라주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약이 있어요? 우리 알잖아. 진피 튼튼하게 하는 약. 진피 튼튼 얼굴에 맨날 쓰라고 하는 색을. 스티바에? 그렇지. 그렇게 빨갰을 때는 스티바에를 발라주라고 해요. 그러면 진피가 조금 빨리빨리 자라게 도와주니까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회복되는 걸 기다리는 거죠. 하얀색으로 좀 변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마치 흉터 치료처럼 해요. 흉터 치료에 또 대표적인 레이저가 있죠. 프락셀 레이저가 돼서 프락셀로 한번 깎아주고 다음에 어느 정도 붉은 게 올라오면 그때 혈관 레이저를 쳐서 매끈매끈하게 만드는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뽀송뽀송하라고 파우더 발라줬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거 바르면 안 돼요? 요새 그 베이비 파우더 바르면 우리 엄마 세대처럼 여겨지는. 예전에 약간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베이비 파우더 성분이 나중에 유방암의 위험이 있었다라는 소송이 하나 걸린 게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파우더에 대한 공포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파우더도 땀이 많은 데다 하면 이게 뭉쳐요. 알갱이가 고운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모래알처럼 되겠죠. 그럼 걔가 스치면서 더 자극이 돼서 더 빨갛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들어요. 그럼 파우더 타입으로 땀을 흡수시킨다는 원초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장벽을 튼튼하게 되면 땀을 잘 배출할 수 있게 하고, 요새 많이 나온 건 덱스펜타놀 같은 거 지금 많이 나오죠. 그거 맘카페에서 구비해 놔야 될 제품 1위예요. 우리가 땀띠가 잘 나는 데는 시원하게 해주고 항염증 덱스펜타놀이 들어있고, 다음에 여기 바르는 장벽 기능이 좀 튼튼한 것들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